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인데요. 환자분 만났을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 마비와 혈압 저하까지 나타났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 때문에 즐겨 먹는 쑥은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은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하여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득이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과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약재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만든 쑥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의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두 번째로 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로, 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드시고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염,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또한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 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하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근데 쑥처럼 요즘 제철인 두릅도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두릅 먹는 방법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두릅 데쳐서만 먹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지난주에 처갓집에 갔더니 두릅을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과 같이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요즘에 많이 드시는 두릅은 그만큼 맛도 좋고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두릅의 효능 그리고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을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입니다.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하여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하여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 부르며 감기, 두통, 관절염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을 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인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아시죠?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드리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며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줍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또한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된답니다. 소고기에는 철분이 많다는 것도 아시지요? 소고기의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인 성분이며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여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두릅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줍니다.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는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의 루테인 성분이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두릅은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줍니다.
그리고 두릅은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야간 길게 잘라주시고 들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줍니다.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표고버섯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는 극대화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쫑쫑 다져줍니다.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함께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율도 8배나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물질이랍니다.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력하게 하며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 주어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두릅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풍이란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릅 요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으로 볶으면 영양성분 흡수가 8배나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름으로 두릅을 볶아서 드실 거잖아요? 근데 기름 종류도 많고 어떤 기름으로 요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식용유는 정말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용유 당장 버리세요. 암세포를 키웁니다.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 영양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팬에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9이 오메가6보다 많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닌 거죠.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릅니다.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방들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연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입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지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해친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름을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절대 먹으면 안 되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되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 정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지만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극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 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패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지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입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영양성분도 물론 훌륭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의 함량은 매우 낮아 이상적인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 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존력도 뛰어나 쉽게 산패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은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해서 압착하여 짠 기름이 좋은데요. 이유는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이 쉽게 산패된다는 것인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개봉했다면 한 달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들기름과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두부입니다. 프라이팬에 두부를 올리고 데우다가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정말 맛도 영양도 만점인 요리가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영양가 많고 건강에 좋다는 두부도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두부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의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지요.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당 수치가 높거나 이미 당뇨가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간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이 있을까요? 매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 6가지. 영상 클릭하셔서 바로 알아보세요.